이제 오늘의 주인공 김주혜 작가님에 대해서 저희 제영 한인회 코인 UK 이미선 회장님의 목소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혜 작가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로 한국적 서사를 바탕으로 한 데뷔작 작은 땅의 야수들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87년 인천에서 태어나 9살에 미국 포틀랜드로 이주한 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했습니다. 환경 문제와 생태 문학을 다루는 온라인 잡지 피스풀 덤플링의 창립자이자 편집자이며 2016년 그란타에 실린 단편 바디랭귀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설과 수필은 슬라이스, 인디펜던트 등 다양한 매체에 실렸으며 단편 바이오돔은 현재 TV 시리즈로 제작 중입니다. 장편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은 외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바탕으로 6년에 걸쳐 집필한 대작으로 출간 즉시 톨스토이 스타일의 작품이라는 평을 받으며 아마존의 이달의 책 각종 문학 매체가 뽑은 올해의 책에 선정됐고 14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으며 2024년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는 두 번째 장편 City of Night Birds를 발표하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범보존기금의 홍보대사로서 한반도 야생의 호랑이와 표범 복원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현 부회장님과 김주혜 작가님의 대담 형식으로 북토크가 진행됩니다. 작품의 세계관과 창작 배경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게 되게 가슴이 벅차거든요. 저는 작가님 찐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 몇 분 말씀을 나눠봤는데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내심 좀 섭섭하기도 하고 이분들한테 저처럼 또 찐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작가님의 이 다양한 깊은 그 내면을 같이 열어볼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괜찮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저도 잠깐 일어서서 제 얼굴을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좌석까지. 아까 합창단 공연을 보면서도 너무 가슴에 와닿고 뭉클했는데 제가 최근에 버클리에서 학회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 독립운동 순례도 하여서 북가주의 한인들의 활동을 목격하고 또 제가 산 곳은 포틀랜드 오리건입니다. 거기서 아직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한인회 이런 활동을 무척 활발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봤던 미국 한인 교포분들의 사는 생활 방식과 모습과 많이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기 영국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작가님의 시간도 길지 않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시작할 때 인터뷰어가 항상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제가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어린 시절 제가 알기로 가족들이랑 전부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교육도 받으시고 생활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미국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너무나도 한국적인 이야기를 쓰실 생각을 하셨는지 모티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죠. 예, 이것은 한국 언론에 많이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이 한국적인 소재로 소설을 쓰기로 결심하기 전에 한동안 좀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1년에 편집자 조수로서 뉴욕의 어떤 유망한 출판사에 들어가서 입사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엄청난 인종차별을 겪고 또 제 주위에 선망받는 신인 작가들
모두 하나같이 백인의 그것도 동부의 어떤 엘리트적인 작가들이고 그들이 선택하는 소재도 그렇게 비슷한 좀 냉소적인 소재였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주헤이 킴이라는 이름을 갖고 늘 발음하기 어렵다는 소리나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학 졸업하고서 제가 대학 졸업을 2009년에 했는데 그 당시에 The Great Recession의 가장 최악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 졸업생들은 원래 입사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거절을 당했고 정말 수백 군데의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주헤이 킴이라고 써져 있는 맨 첫 줄이 레주메의 첫 줄이 주헤이 킴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내가 영어도 잘 못하는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름을 first name만이라도 영어 이름으로 바꿔야지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당황은 하고 고민은 했으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출판사에서 다른 소설가들이 그런 식으로 차별받는 것을 봤을 때도 저는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직업이 바로 원고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읽고 이게 계약 여부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원고다, 안 좋은 원고다. 그런데 그 작가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작가니 어떤 소재냐에 따라서 물론 출판 여부가 결정이 좌지가 많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주헤이 킴이라는 이름이 어쩌면 좀 나에게 짐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2011년에는. 그러고서 2014년에 더 이상 그 수많은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견디질 못하고 사표를 내고 제가 스스로 프리랜스를 일을 하면서 집필 활동을 진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엔 단편으로 시작해서 드디어 거의 근 1년에 되는 시간에 거쳐서 저의 에이전트님인 조리 칸님이라는 분을 저의 에이전트로 저를 고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영국도 출판 체제가 같은데 지망생은 그런데 에이전트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출판되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관문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조디 칸이 제 재능을 인정하고 너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게 너무나도 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돈이 없어서 이제 다음 달 렌트를 어떻게 낼지도 모르고 진짜로 밥을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세탁소에서 빨래되기를 기다리면서 집에 물론 세탁기가 없었죠. 모든 워싱 머신, 디시워셔 이런 가전제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조리님한테 지금 막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게 돼서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로 쑥스러운데 내가 사실은 돈이 너무 없어서 단편을 어서 팔아야지 된다. 언제 단편 모집을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느냐 이렇게 여쭈어 봤더니 단편 모집은 책이 정말로 안 팔리니 지금부터 장편 소설을 써오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2015년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이 채 안 됐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좌절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설득시키는 데만 해도 1년이 소모됐는데 장편은 또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써야지 되며 그 사이에 밥은 어떻게 먹으라는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날 이제 한겨울인데 그 근처에 공원에 조깅을 하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서 이 눈 덮인 산 같은 공원이에요. 이제 맨해튼의 맨 북쪽에 있는 포트 트라이언 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 덮인 설경 속으로 호랑이가 보이고 또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냥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책 속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들이 이제 떠올랐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 한국어판에도
한국 독자분들께 드리는 말 여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인터뷰에서도 수백 번을 했지만 그래서 또 듣고 또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은 지금 생각을 해봐도 정말로 꿈 같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보통 오는 영감이 아니라는 느낌이 확연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책상이라는 게 별로 없고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서 컴퓨터에 매달려서 한 20페이지를 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썼는데 그게 그 후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질문은 이렇게 좀 현실과 동떨어진 한국의 그 과거의 이야기를 어떻게 썼느냐 말씀하셨는데 첫째로는 이게 저한테 기적처럼 다가온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마치 굶어 죽지 말라고 하느님이 저한테 내리신 선물 같았고 실제로 저는 너무 배가 고프거나 사는 게 힘들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현실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 속에 매달려서 그 속의 세계가 더 현실보다 진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안을 찾고 배고픔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저를 억압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저항심이 이렇게 현실화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숨기거나 솔직하지 않은 것에 솔직하지 않은 것이 싫었고 가장 저다운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대작가답습니다. 이 짧은 질문에 길고 화려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 작품의 제목, 이 야수 그리고 작은 땅, 이게 어색하기도 한데 어떤 의미일까? 왜 이런 그 제목이 붙여졌는지, 이 제목이 작품 전체를 이끄는 그런 상징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야수들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도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요거는 좀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책을 사랑과 시간, Love and Time이라고 제목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때부터 전쟁과 평화 이런 톨스토이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 에이전트 조리 카님이 그러지 말고 다른 제목을 붙이자 이러셨어요. 그런데 이 책의 어떤 대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큰 짐승들이 번성할 수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한 일본인 장교가 감탄 반, 경악 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작은 땅의 야수들이 나오는데 제가 의도하는 바는 물론 이 작은 한반도라는 땅에서 꺾이지 않는 기계로 피와 생명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우리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많은 독자분들은 그 나라마다 또 짐승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나 브라질, 그러니까 포르투갈어, 뭐 스페인어 이런 경우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억센 단어입니다. 그래서 like tigers in the snow, 그러니까 눈 속의 호랑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런 문화권이면 문화권일수록 여기 있는 짐승들은 이 식민 시대에 억압을 받아서 일그러져가는 인간의 진상 뭐 이런 거라고 풀이를 하시는데 한국 독자분들은 저자인 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옳은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옆에 듣고 계시는 분들 얼굴을 보니 혹시 그 이 책을 읽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혹시 그 안 읽고 오신 분을 제가 배려를 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 요약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작가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요게 좀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제가 준비해 온 거 요약한 거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 책이 1917년부터 1965년 한 여성의 그 일제강점기의 여성의 일생기를 그린 그런 장편 소설이거든요. 그 맨 처음에 보면 눈 덮인 조선의 산속에서 굶주린 사냥꾼이 호랑이에게 공격당하는 일본 장교를 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사건은 이후 등장인물들이 운명을 엮는 계기가 되는데요. 가난한 농가의 딸인 그 영어로 처음 출간을 하셔서 영어 이름은 제이드고 한국 이름이 오키예요. 그 시절에 누구나 옆집 뒷집에 있을 법한 그런 아가씨 이름이죠. 생계를 위해서 평양을 한 기생학교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그 기생 동기들인 월양이하고 연화라는 두 소녀랑 같이 함께 성장하면서 그 이후에 평양에서 서울로 이주를 해서 기생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오키는 지성과 재능을 바탕으로 영화 배우로도 또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적인 지위를 자꾸자꾸 높여가요. 그리고 그때 근처에 어슬렁거리던 고아인 정호라는 또 사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서울 거리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다가 오키하고 우정을 쌓게 돼요. 또 남자가 있으면 또 여자가 있고 또 남녀가 모이면 사랑을 하죠. 성장한 정호는 독립운동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 오키는 자신의 야망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사랑, 우정, 배신 뭐 재미난 얘기들이 막 술술 나와요. 정말 술술이 읽히거든요, 이게. 그런 주제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 이거의 키포인트는 일제강점기의 한국의 독립운동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개인들이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기도 하고 휩쓸려 같이 쓸려가기도 하는 그런 어떤 삶들을 섬세하게 그려줘요. 그러니까 비스트 오브 리틀랜드는 역사적 사실도 있고 허구도 있고 그 사이를 절묘하게 작가님이 정말 잘 구현을 하신 것 같아요. 독자들에게 일단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어느 순간에 책을 덮을 때까지 잠을 못 잡니다. 대충 이런 이야기고요.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했으니까 이게 정말 실제 역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가님의 상상력이 더 많이 첨가가 된 건지 그 둘 사이에서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 이게 우리한테는 아픈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조심스러웠던 부분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 어느 정도 고려해가면서 글을 쓰셨는지. 이 책에 나온 많은 부분이 역사를 기반으로 그린 겁니다. 가장 미국 출판 과정에서 저에게 경고를 줬던 부분은 3.1운동 부분인데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일단 첫째로는 굉장히 폭력적이니까 너무 직접적인 폭력은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약간 줄여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뭐 독립선언문이나 뭐 이런 잔인한 장면도 그려 넣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바로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들고 뛰어가는 민초가 양쪽 팔이 다 잘린 다음에도 나중에 이제 결국 칼에 맞아서 처단당하고 이러는 장면들은 사실 책에서 읽고 그린 겁니다. 제가 허구로 상상력으로 그린 게 아니고 그런 장면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독자분들의 평가를 기다렸는데 일부러 잔인하게 썼다. 너무 혹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독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지금 영미권 출판계에서는 trauma warning 그 뭔지 아시죠? 그런 트라우마 경고 이런 것을 책 읽기 전에 포함하라 뭐 이런 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뭐 예를 들어서 폭력이 있다든지 자살이 있다든지 뭐 성폭행이 있다든지 이런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밝히고 독자한테 선택권을 주어라 이런 운동이 있는데 그게 어떤 출판계의 유행입니다. 바꿔져가는 출판 문화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가 스스로 또는 출판사 스스로 censorship, 검열이라고 하죠? 스스로 검열을 하게 하는 영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인생이 트라우마를 안 일으키는 이렇게 밝고 무지개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바른 역사는 사실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일들이 무척 많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그려내야지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과거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학계에서 점점 더 나아가고 더 고위층으로 들어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논쟁을 하면은 할수록 더욱 역사를 왜곡하려는 극우 세력이나 뭐 친일 세력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 뭐 애국심만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 인물이 있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물론 많은 실제 인물들을 참고를 하고서 썼는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애정한 분은 이제 홍범도 장군. 그 홍범도 장군은 별명부터가 나르는 호랑이라고 그래서 포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에서 나온 이 호랑이 사냥꾼의 모티프며 그 아들이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것은 홍범도 장군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렸어요. 물론 그분의 일대기와 이 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 정확하게 따라간 게 아니고 영감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사실 너무 실제 인물과 흡사하게 그리면은 일단 유족한테 누가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분들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으면 이제 그분들의 인품이라든지 뭐 생김새라든지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으면은 그게 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설인 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이 인물은 이 인물이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여러 인물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종합시켜 가지고 책들의 인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민 2세 여성 작가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이민자 2세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작품의 주인공인 그 오키의 그런 어떤 삶과 우리에게 어떤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시려고 한 게 있는지, 그러니까 같은 여자로서 제가 과거에 살았지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삶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삶도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여성과 이민자로서의 삶을 오키의 그 힘든 삶에 어떤 투영을 해서 표출하시려고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의식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뭔가가 나오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여자로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특히 이민자 여성으로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많은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게 활동적이고 씩씩한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성 등장인물들은 다 같이 주관이 뚜렷하고 굉장히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요. 그 중에서도 오키가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그런 여정인데, 저는 그게 또 기생을 그리게 된 어떤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생들은 독립운동도 활발하게 하고 또 문학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등 굉장히 신여성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생들만이 편집을 하고 이제 글을 발표한 문학 잡지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신세대적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이제 양반 교수집의 그런 가부장적인 생각보다 오히려 더 신세대 현대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취적인 여성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조용히 되네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한테 이 책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작품 속에서 내가 이것만은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마음에 남는 문장이나 아니면 내가 이것만은 꼭 알리고 싶어. 이런 걸 이 자리에서 살짝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안에 문장이요? 예. 저는 스포를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한 독자로서.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많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영어로도 그렇고 다른 언어로도 그렇고 한국어로도 그렇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SNS에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저거를 맨 마지막 문장을 저렇게 올리면 어떡해 막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저걸 알려주면 사람들이 왜 책을 읽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더 책을 사시니까 그 괜찮구나. 스포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궁극적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이 책은 제 마음속에서 나온 critical, 그러니까 이게 불어인데 그러니까 심장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배경은 1세기 전의 한국이자 우리의 대한 독립이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21세기에 온 세계를 다 온 세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은 전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래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세계는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온통 파괴되고 있고 전쟁. 제가 지금 38살인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던 때보다 더 전쟁이 많아지고 더욱더 양극화되고 정치적으로나 뭐 다른 여러 면으로나 빈부 차이도 더 양극화되고 제가 생각할 때 세계는 지금 거의 절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스스로 만들면서도 이걸 용기 있게 윤리적으로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우리 다음 세대가 받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편히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전에 온 선조들의 싸움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먼 훗날에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미래의 후손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 작가님 말씀하실 때 이 전해지는 게 뭐였냐면 3.1 운동에 그 독립했던 그 마음이 지금 현실에서 새로운 독립운동을 하시고 있는 글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그 외침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게 원래 이 책이 영어로 먼저 발간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한국 역사를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그 이후에 한국어로 번역을 하셨는데 이게 한국의 전 현대사가 쉽지는 않잖아요. 우리한테도 아픔이고. 근데 언어와 문학 사이에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이게 한국어로 잘 더 표현되는 단어도 있고 영어로 했을 때는 또 요런 면이 더 맛깔지고 요런 게 있을 텐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으셨으면 요게 영어가 더 좋고 어떤 거는 한국어가 더 좋고 제가 느낀 건 이 책 안에 보면 대한독립 만세 하는데 만세를 한국말로 만세를 쓰셨어요. 그 영어 편에도 보면 그래서 이거에 다른 표현은 없는지 아무튼 그걸 보면서 이 만세를 영어로 다른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만세를 쓰셨을 거다. 저는 이 짧은 영어로 그 만세를 보는 순간 제가 내심 만세를 외쳤습니다.
제가 그 기왕이면은 이 문장을 가만 있어봐. 이 책이 되게 두꺼워 보이잖아요. 책이 진짜 아, 예. 술술 읽혀요. 일단 영어가 갖고 있는 특질과 한국어가 갖고 있는 특질이 다릅니다. 영어는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 과학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시든 어디 사시든 과학자들은 다 학교 같은 데 가면 영어로 논문 발표하거든요. 그게 그냥 세계인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인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쓰기가 편한 언어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영어는 구조상 굉장히 긴 문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어는 이게 불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작은 땅의 야수들은 원서를 보면은 첫 문장이 한 문장이면은 한국어로는 그거를 둘로 나눴어요. 하늘은 하얗고 땅은 검었다. 이렇게. 근데 원서에서 보면은 the sky was white and the earth was black, like at the beginning of time before the first sunrise. 근데 한국어로는 이렇게 그 첫 일출이 시작 전 뭐 태초처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게 말이 어수선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의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긴 문장은 생각의 길이를 더 호흡을 길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문학가로서 호흡이 긴 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긴 글이고 사실은 제 두 번째 소설도 굉장히 짧게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근데 문장이 길어지면은 문단도 더 긴 호흡이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책 전체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거가 되는데 이게 특히 또 왜 좋으냐면은 요새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스마트폰의 시대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1초도 영상이 즐겁게 하지 않으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두뇌 발달에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순수 문학을 쓰는 사람들만이라도 생각의 길이를 좀 더 길게 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가 그런 점에서 좀 매력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도 또 그에 버금가는 이제 그와 못지않은 특질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뭐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굉장히 정감이 어린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촉감 이런 것들이 살아있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를 읽어드리겠어요. 이제 어떤 소년이 이제 아버지와 같이 초가집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지금 도란도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더 정감이 나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뭉툭하게 그루터기만 남은 초가 조용히 깜빡이며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 작고 얌전한 불빛은 마치 두꺼운 겨울 솜잎을 같이 그들 모두를 뒤덮어 보호해주고 있는 이 깜깜한 어둠에 맞설 뜻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이 작고 얌전한 불빛이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 얌전합니다. 이렇게 다소곳하죠. 그리고 이 깜깜한 어둠은 두꺼운 겨울 솜잎을 같이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촛불은 저항할 뜻이 없어요. 그냥 아유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가만히 희미하게 타고 있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으로서도 사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이 한국어예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근데 의인화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시적인 언어라는 뜻입니다. 시가 결국은 다 personification이거든요. 이게 시의 그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이 질감으로나 촉감, 질감으로나 보나 그 어감, 운율로 보나 운율도 굉장히 이제 한국어가 우수한 언어거든요. 또 이 모든 사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민을 불어일으키는 이런 의인화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점에 있어서 한국어가 다른 언어보다도 거의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신 분 같지 않죠? 이 단어가 저희 대학
그 교양 국어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다 완벽히 구사를 하고 계세요. 놀랍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구사를 하면은 한국 계시는 분들, 한국 분들은, 아, 어휘는 굉장히 고급이고, 근데 옛 지성인들을 연상시키는데, 억양이 교포 억양이다, 이렇게 막 꼭 지적을 하세요. 그럼 제가, 아, 왜 자꾸 그러시죠?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 책이 영어 말고 한국어 말고도 14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이 지구촌 거의 많은 독자들이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팔린 게 영어랑 한국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유럽에도 많이 팔리긴 했지만. 러시아하고 아마 브라질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을 텐데, 정확한 숫자는 제 로열티 스테이트먼트를 아무리 봐도 그 몇 권 팔렸는지 안 가르쳐줘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어쨌든 하이퍼컬린스는 그렇습니다. 예. 이 러시아 분들 정신세계까지는 제가 궁금하지 않고요. 일단 영어권과 한국어권의 독자들의 반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양쪽 영어권의 독자들, 한국어권의 독자들이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예. 근데 러시아 독자분들 반응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묻지도 않으셨는데,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계 독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너무나도 많이 울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았다. 그러니까 나를 슬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안겨줬다. 이런 감상을 많이 저한테 전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느 나라 독자분들이나 다 공통적이었어요. 물론 한국 독자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책을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느낌이 더욱 절실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세계 그냥 각국 독자분들이 다 이거를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이것에 관해서 열정을 품고 있을 수가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분도 있었냐면, 이분은 정말로 기억에 남는 분이었는데, 일본계 미국 독자분이셨습니다.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사실은 제 차기작 City of Night Birds, 밤새들의 도시, 그거는 발레 소설이거든요. 그것을 먼저 읽고 반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Beasts of a Little Land 원서를 읽게 되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나는 발레를 좋아해가지고 당신 소설을, 그 두 번째 소설을 먼저 읽고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첫 번째 소설을 읽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나는 내가 일본인인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동아시아 역사를 굉장히 기피했다. 그래서 역사책이든 소설책이든 그 지역과 시대를 전혀 다 그렇게 많이 알라고 하지 않았다. 너무나도 깊은 죄의식에 시달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분의 할아버지는 난징, 남경에서 그 대학사 일어나기 전에 전사하셨다 그랬는데 1937년에 전사했어요. 일본 제국 군인으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는 그 수치심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 가족 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책이 굉장히 거부감이 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뭐 먼저 자기 뿌리를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으며, 이 국경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인간애, 그리고 이 인간 정신에 너무나도 공감을 했고, 사랑과 우정 이런 것들은 일본이나 한국 이런 걸로 갈리는 것이 아니며, 나는 앞으로 동아시아 역사의 진실을 더욱더 공부를 할 것이며, 나는 이 책으로서 한국, 중국, 일본의 사람들이 모두 다 평화롭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인간의 모습을 그리면,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어느 시장에서나 다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래서 이 가장 한국적인 우리의 그 과거가 모든 세계 시민들의 심금을 울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여기 자리 빌린 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해서 정말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국 가시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알아보니까 6월 13일에 아까 말씀하신 그 미국 발음은 좀 어렵더라고요. City of 이렇게 하시던데 영국은 City of Nightbird입니다. 그 밤새들의 도시 한국어판이 이제 뭐 그 교보문고 거기서도 뭐 이 사인회를 북콘서트도 하시고 뭐 그러는데 일단 그 책이 저희가 이 책은 이제 여기 와서 저도 읽어보고 많이 보긴 했는데 요 책 새로 나오는 두 번째 한국어판 그 책에 대해서 뭐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되죠? 아니, 제가 여기서 그 지금 막 탈고한 한국어 번역본을 처음으로 낭독을 해드리려고 일부러 스냅피 스냅스 가가지고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특별히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이 한국어 번역을 검토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이것도 그랬지만 밤새들의 도시도 굉장히 그랬고 사연도 많고 그래서 이 탈고한 그런 후련한 기분을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면은 제가 아니요, 아주 충분합니다. 뭐 최대한도로 생략을 많이 하고서 하죠. 아니요, 생략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에피그래프로 나오는 안나 아흐마토바 러시아 시인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단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하자면은 이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소설이었는데 저는 두 번째 소설은 전혀 다른 소재로 넘어갔습니다. 러시아 발레에 관한 소설이자 주인공은 나탈리아라는 러시아 무용수인데요. 이게 많은 분들은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 한국 이야기 잘 하다가 왜 다른 나라로 넘어갔는지. 근데 이게 사실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큰 의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한 테마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저의 뿌리를 관해서 쓴 거고 이 두 번째는 발레 이야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가로서 겪었던 모든 고뇌와 애정 그리고 그 어떤 구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좌절을 겪었는데 왜 그러면서도 예술을 결국은 찾고 거기서 구원을 찾는가 이런 것을 이 책에 담았어요. 특히 제가 고민했던 이런 전쟁과 기아의 시대에서 내가 어떻게 예술가로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을 제가 이 책을 집필을 하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 발레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경을 넘어서 어느 나라에서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 러시아 발레리나 나탈리아가 자기의 고향인 상페테르스부르크로 몇 년 만에 돌아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오래 활동하던 그가 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장면인데 일단 첫 번째 시부터 안나 아흐마토바 작품을 넣었는데 그 시 번역도 사실은 번역가분이 원서에 있던 영어를 번역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러시아어 번역가이신 키릴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제가 썼어요. 그래서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악랄하게 조롱하라. 나는 너의 불면증이었고 너의 슬픔이었으니. 그리고 이거는 다른 시입니다. 또 안나 아흐마토바.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그 불이 나를 둘러싼 듯 하였네. 그리고 나는 그 눈동자의 색깔을 끝내 보지 못했다네. 모든 것이 떨며 노래하고 있었지. 그대는 내 친구였나 적이었나. 그때는 겨울이었나 여름이었나. 안나 아흐마토바 파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은 여기 뒤에 부분부터 할까요? 이제 백야입니다. 그래서 백야라서 이제 20분이나 있어요? 예, 오케이. 그러면 첫 장부터 하죠, 그냥. 보드카를 따른다.
그 맛은 한밤중에 옛 도시로 날아갈 때 느끼는 묘한 간절함과 같다. 동그스름한 비행기 창문 너머의 구름 사이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불빛이 찬란히 어른거린다. 그렇지, 백야의 계절이다. 은색 상공에서 점점 낮아져 밤하늘보다 더 밤하늘 같은 육지로 향하다 어느 순간 별밭으로 고꾸라지는 느낌이 든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다시 뜬다. 이 도시는 지극히 익숙하면서 동시에 낯선 곳이다. 한때 사랑했던 이의 얼굴처럼. 옛 사랑과 우연히 마주쳤다고 치자. 공원에서 아니면 공연장의 오케스트라석과 파르테르석 사이 계단참에서 인터미션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사온 샴페인 한 잔을 손에 들고 위층으로 향하는데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옛 연인의 얼굴이 보인다. 그의 이목구비는 달라졌는데 변치 않은 표정 때문에 그를 알아본다. 순간 그 사람일 리 없다는 의구심이 손바닥에 가시처럼 박히지만 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내 받아들인다. 그를 훑어보는 동시에 지금 그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 어떨지 곰씹는다. 화장은 잘 되었는지, 머리는 잘 만져졌는지, 옷을 입고 나오기 직전에 생각나서 굵은 알반지와 귀걸이를 착용했는데 참 다행이다. 눈을 맞출까, 차갑게 무시하고 지나갈까, 미소를 지을까, 인사라도 건네나.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사이 다른 대리석 계단 위에서 서로를 스쳐 지나가고 인터미션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린다. 샴페인의 김이 빠지는데 걸리는 것보다도 짧은 시간에 다 끝나버렸다. 이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넵스키 프로스펙트로 이제 가서 호텔에 체크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 드디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걸으러 나가는데요. 피터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별명입니다. 피터의 여름 공기는 겨울 공기보다 훨씬 더 농후하고 달콤하다. 아이스크림이 아이스커피보다 더 진한 것처럼. 꽃향기, 운하에서 증발하는 물 입자들, 그리고 네바강과 하늘 사이에 떠도는 진주알 같은 햇빛이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 3355 걸어가며 사진을 찍고 까르르 웃는 사람들의 모든 움직임이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느리게 펼쳐진다. 추운 나라에서 햇볕이 명암을 들이우는 날에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카페를 들러 카푸치노 한 잔을 사들고 나온다. 넵스키 거리를 따라 서쪽으로 걷다 보면 성모 마리아의 옷자락을 닮은 진파란색 네바강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강의 오른편에는 라일락이 만개한 마르스 광장이 나온다. 내 인생에서 손꼽히게 아름다웠던 어느 하루를 보낸 곳이다. 굳이 눈을 감지 않아도 잔디밭에 들이운 우리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이제 거리의 음악을 듣다가 발이 몹시 아프긴 하지만 벌써 호텔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여름 정원으로 걸어가 꽃이 만개한 보리수 나무 아래를 걷는다. 꽃꿀이 얼마나 진한지 이를 한 입 쪽 빨아들인 벌들이 취해서 땅바닥으로 툭툭 떨어진다. 그리스 조각상들이 양쪽으로 전시된 갤러리에서 걸음을 멈춘다. 조각상 사이에 놓인 초록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본다. 코발트빛 하늘이 점점 보랏빛과 장밋빛으로 물들어간다. 황호는 일출까지 지속될 것이다. 백야입니다. 현상이. 이렇게 시간이 느려지는 것을 느낀 곳은 여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밖에 없다. 과거, 현재, 미래가 객차처럼 순서대로 흐르지 않고 서로 반투명하게 겹쳐져 있다. 몇 년 전의 일은 어제처럼 생생하고 가깝게 느껴지고 내일은 몇 년 뒤처럼 아득히 멀게 느껴진다. 마치 이런 생각이 문을 열어주기라도 한 것처럼 하얀 조각상들 사이로 그가 나타난다. 유령이 아니라면 내 환상의 한 조각이 한밤중 빛에 홀린 나방처럼 머릿속을 빠져나간 것이라. 녹색 벤치의 팔걸이를 꽉 그어쥔다. 그러나 그가 내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한다. 그의 움직임, 그 특유의 태를 보니 진짜가 아니라고 더는 의심할 수 없다. 아니,
이렇게 생생히 살아 숨쉬는 사람은 세상에 몇 되지 않는다. 각각의 조각상이 드리운 그늘을 지날 때마다 그의 형체가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또 어두워지고 밝아진다. 다시 한번 어두워지고 밝아지자 그의 아치형 눈썹과 검은 머리카락이 드러난다. 말 한마디 없이 분노할 수도 웃을 수도 있는 빛나는 초록 눈동자. 팬들에게는 위대한 드미트리 오스트롭스키, 친구들에게는 디마, 발레단 무용수들에게는 드미트리 아나톨리에비치로 불리는 남자. 그러나 나에게 그는 야누스다. 두 얼굴을 하고서 나를 나락으로 끌어내린 사람. 내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인간. 우리는 서로에게 한시도 시선을 떼지 않는다. 내가 앉아있는 벤치 바로 앞에서 그가 걸음을 멈출 때까지. 나타샤, 우리가 여기서 마주친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양 그가 고갯짓과 함께 내게 인사를 건넨다. 드미트리, 내 불안한 속마음을 비춰서 그에게 만족감을 줄까봐 목소리를 낮게 깔고 대꾸한다. 여기는 웬일이야? 아니 무슨 인사가.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난. 드미트리가 웃는다. 뭐 친구든 뭐든 마음대로 부르시고 좀 앉아도 돼? 그가 내 옆을 가리키며 묻고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리에 앉는다. 피터로 돌아온 것 환영해. 그가 두 다리를 쭉 뻗고서 발목을 꼰다. 그런 칠한말은 생략하지. 내 대답에 드미트리가 방긋 웃는다. 너가 날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드미트리는 멀찍이 조각상을 응시한 채 고개를 저으며 과장된 표정으로 서운함을 티낸다. 그러나 그도 잠시 찡그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주름 없이 매끈한 얼굴이 되돌아온다. 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보주광장 옆 바에서 그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통과하던 빛을 여전히 기억한다. 4개의 분수대에서 흐르는 달빛이 은수저처럼 물그릇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프랑스어와 러시아어로 건배를 외친다. 산테, 부름. 그러고 얼마지 않아 나는 사고를 당했다. 드미트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지 몰라도 나는 그 이후로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친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홈쇼핑 호스트 하셔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피터에 가서 드미트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까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제 대충 끝내야 할 것 같은데 저만 얘기 많이 하고 제가 원하는 질문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약간의 그 질문할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뻔한 질문 안 되고요. 너무 창의적이어도 안 되고 발칙해도 안 됩니다. 여기는 여왕님의 나라였었고 신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여러분들의 멋진 질문을 마구마구 해주세요. 네, 일단 손 크게 드신 분. 네, 저 어제 영상을 와서 처음부터 찍고 있는데 원래 오늘 제가 30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걸 영상을 끌 새가 없어요. 놓칠 게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공항 밥을 먹고 가려고 하다가 밥을 안 먹고 그냥 공항 가기로 했습니다. 예, 힘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로고마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 상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 TV에 나오고 나서 좀 먹고 살게 됐어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남성 팬과 여성 팬, 제 생각에는 왠지 여성 팬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느 팬이 더 많은가, 미국에서요.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목들을 보니까 저는 음악을 하면서 이 제목들을 로고마크에 써도 정말 끝내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 음악을 듣고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다든가 글귀를 얻는 적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책을 읽는 거의 대다수의 독자분들이 여성분들입니다. 아마 어느 나라나 다 그럴 텐데 미국 시장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여성 독자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그 중에서도 남성 독자분들도 많고 여성 독자분들도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바는 전쟁과 혁명이 나오는 이런 굉장히 중성적인 소설을 썼었는데 두 번째 소설이 예술 이야기라서 특히 발레 이야기라서 저의 기존 남성 팬들을
너무 실망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별도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척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KBS의 김태형 기자분이거든요. 김태형 기자님이 제가 처음 KBS에 출연했을 때 인터뷰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책을 읽어보고 상 받기 몇 년 전에 굉장히 톨스토이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KBS 밑에 카페테리아에서 유자차 사주시면서 그래서 그런 축복과 같은 메시지를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City of Nightbirds도 읽고서 이게 목가적 소설이었으면은 이 두 번째 소설은 도회적 소설이다. 막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특징들을 잘 짚어내시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남성 독자분들도 계속 저를 따라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악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사실 다른 문학 작품보다 거의 음악에서 더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집필을 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감정을 안겨줄 것이냐입니다. 내가 인생에 관해서 배운 점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해서 내가 느끼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고 어떤 느낌을 주느냐? 어떤 감동을 주느냐 이런 것은 음악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인터뷰에서 많이 하는 대답인데 작은 땅의 야수들 같은 경우는 브루크너의 Symphony No. 8 제8교향곡을 모티프를 잡은 거고요. 거의 이것을 구조적으로도 브루크너 교향곡의 구조에 맞췄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제 두 번째 소설은 거기도 여러 가지 음악이 모티브가 됐는데 일단 마리아 칼라스의 오페라 아리아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이제 책을 읽으시면 다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의 피아노 콘체르토 23번 A 메이저 그것을 굉장히 많이 듣고 그 느낌을 이 안에 부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작은 땅의 야수들 집필하실 때 그 역사적 배경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자료들을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조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가장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들이 저희 집이 96년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컨테이너에 아버지가 다 담아주셨던 그 오래된 수십 년 된 묵은 역사책들입니다. 그리고 근대 소설집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사실은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체적으로 집필하기 시작하기 훨씬 전보다도 저는 이런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사실들을 다 접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물론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구체적인 사항을 더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굵은 줄기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었던 사실들 또는 어렸을 때 읽었던 것을 다시 되돌아가서 복습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초창기에 제가 뉴욕에 살고 있을 때 아버지께 무슨 이유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러이러한 책들을 엄마 책장에서 빼가지고 저한테 보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얘가 소설을 쓰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이런 거 전혀 모르시는데 더 캐묻지도 않고 그냥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버지가 보내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을게요. 예, 방금 드렸던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리서치 기간은 얼마 정도나 걸렸는지, 그리고 총 집필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기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이 집필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작품들, 그러니까 큰 마음속에 어떤 이 북극석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작품들이 예를 들어서 조정래 선생님의 아리랑 또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작품들은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연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다 토양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문학적 힘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책을 집필한 기간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초고를 쓴 거나 마찬가지고 그 뒤에 2년 반 동안 이거를 편집하고 다듬고 그런 다음에 5년 만에 출판사와 계약을 했고 1년쯤 이것을 편집을 하면서 편집자님과 같이 이렇게 편집하면서 교정을 하면서 이제 출판을 준비해가지고 이게 제가 상상을 처음 시작한 순간부터 출판이 되기까지는 약 6년이 걸렸는데 제가 사실 이 책에 투자한 시간, 바친 시간은 7년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약 1년간 한국어판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 시간은 사실 검토한 시간이 한 10개월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7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박수 소리인가요?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예전 작품들을 9살 때 비교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 유전이 많은데 부모님들께서도 작가는 아니셨지만 이 말씀이나 글을 굉장히 잘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어떻게 읽었냐고 하시면은 제가 한글을 일찍 해쳤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집안에서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아직 돌이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1년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돌이 안 됐는데 이제 이모가 업어지고 있는데 이모 등에서 이모, 부처님은 왕이시지요? 이렇게 물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긴 문장을 좋아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언니가 이제 그 당시에 한국 나이는 8살에 1학년을 갔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만이라고 그랬던 나이를 이제 한국에서는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러니까 영국으로 치자면 7 years old에 1학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저보다 5살 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영국 나이로 2살일 때 언니가 한글을 배우는 교과서 같은 거를 옆에서 훔쳐보고 스스로 한글을 깨우쳤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언니 책은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리랑 읽어보셨겠지만 아주 어린이가 읽으면 안 되는 그런 굉장히 힘든 장면들도 많은데 저희 부모님은 이거는 어른 책이니까 읽지 말아라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제가 아무거나 집어서 펼쳐서 읽으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미주 중앙일보에서 등단하신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문학회 활동을 하시고요. 오리건주에도 오리건 한인문학회가 있습니다. 거기 수십 년간 참여하시는 시인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태어나지 못한 천재들이 너무 불행한 거죠. 아무튼 자 대충 맞춰야 할 시간인 것 같고 일단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가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개인의 소중한 부분을 일깨우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의 일독을 정말 권합니다. 그러니까 책은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같이 느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때까지 이렇게 소중한 에피셜을 이렇게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와주신 여러분들은 오셔서 또 이렇게 귀한 얘기를 같이 듣게 돼서 저랑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같이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쳐야겠죠?
감사합니다. 이제 김주혜 작가님과의 기념 촬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리를 마련한 후에 단체 사진을 찍고 원하시는 분들은 작가님과 다정한 개인 사진도 찍겠습니다. 사인회도 곧이어 진행될 예정이니 원하시는 분은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과의 만남을 사진과 사인으로 오랫도록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줌으로 들어오신 코이너 여러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 속 인물처럼 작고 연약해 보여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여성회에서 바로 옆방에 간단한 떡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가시기 전에 요기도 하시고 작가님과 대화도 편안하게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주혜 작가 북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영 한인 여성회 코인 UK 사무총장 최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